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행복. 이 책을 치유의 에너지를 지닌 행복에게 바친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은 다양한 삶의 목표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다. 많은 이들이 부와 성공, 건강, 유익한 인간관계를 거쳐야만 그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가 이런 조건이야말로 행복을 거머쥐는 지름길이라고 주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 성공과 부, 건강, 유익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결과로 얻는 부산물이지 행복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라면 이런 조건을 끌어당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막대한 부를 쌓고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건강은 몸을 혹사하고 학대하면 잃게 된다. 화목한 가정은 갑자기 닥친 위기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 외적 조건은 시시각각 달라지기 마련이며 그럴 때마다 행복과 불행을 오가는 인생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뜬구름 잡는 성공 노름에서 눈을 돌려 내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도 손에 넣지 못한 행복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자. 행복 방정식. 지난 몇 년 동안 몇몇 정신의학자와 뇌과학자들이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심리학 연구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거나 불행의 요인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한 삶이나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는 요즘 추세에 따라 행복에 관한 연구도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이름하야 긍정심리학이다. 새롭게 뜨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가장 큰 쟁점은 과연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고 있는 건 아닐까. 순간적인 행복에 도취되어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려는 헛된 망상에 젖어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행복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덕에 평범한 사람의 소소한 행복을 뛰어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일부 행운아를 보면서 착각에 빠진 걸 수도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행복이란 깜짝 생일 파티 같은 순간적인 감정이 유일하고 주장한다. 한바탕 즐기고 나면 그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긍정심리학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는 소니아 루보머스키, 에드 디너, 마틴 셀리그먼 등이 있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행복 방정식을 고안했는데 이에 따르면 행복 지수는 3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는 S 더하기 C 더하기 V. 행복은 세트포인트 더하기 삶의 조건 더하기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행복 방정식은 최근 들어 크게 각광받는 주장인 만큼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을 정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행복의 진정한 비밀을 밝히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걸 미리 밝혀둔다. 행복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인인 S는 뇌에 입력된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세트포인트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성향을 나타내는 뇌의 메커니즘을 말한다. 불행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문제로 여기는 뇌 구조를 타고난 반면 행복한 사람은 같은 상황을 기회로 해석하는 뇌 구조를 지닌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라는 극과 극의 사고방식은 모두 뇌에 입력된 기본 프로그램인 세트포인트에서 비롯된다. 일단 뇌에 입력된 프로그램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트포인트의 40% 정도는 과거 행복했던 경험에 따라 형성되며 일부는 선천적인 유전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부모가 불행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면 자식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이 밖에 어린 시절 경험도 행복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어린 아이의 뇌는 주변 어른의 뇌를 그대로 투영하는 신경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울 뉴런이라고 부르는 이 회로는 아이가 새로운 행동 방식을 배우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부모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 과정에서 뇌세포가 자극되어 관찰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유도한다. 아기가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할 때를 예로 들어보자. 아기는 먼저 부모가 음식 먹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부모가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동안 뇌의 특정한 부위, 즉 거울 뉴런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아기가 부모의 다른 행동을 관찰하는 동안에도 같은 부분이 움직인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한 아기의 뇌는 시행착오 없이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거울 뉴런 메커니즘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마친 후 인간에게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감정이입이라는 신비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거울 뉴런이 타인의 행동을 모방할 뿐만 아니라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경험적 도구들은 이 같은 발견을 뒷받침한다. MRI 검사나 CT 촬영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감정이입에 주된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는 뇌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아이의 뇌세포는 주변 어른의 감정을 그대로 투사해 자신의 감정인 양 느낀다. 불행한 어른에게 둘러싸인 아이는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뇌에 입력한다. 감정이입 능력은 저마다 달라서 풍부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다. 전자의 경우 다른 이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덕분에 감성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반면 후자는 이성적이다 못해 냉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왜 사람마다 감정이입 능력이 제각각인 걸까? 뇌의 발달 과정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데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뇌의 방대한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형성되다 보면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서적 장애를 가져올 뿐더러 행복을 느끼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이의 뇌에 만들어진 행복 프로그램은 그것이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든 유전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든 이미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영원히 교정될 수 없다고 믿기 쉽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생각이다. 인간의 뇌와 유전자는 한번 굳어진 대로 고정되는 딱딱한 조직이 아니라 매 순간 진화하는 부드러운 조직이다. 인간 유전자의 위대함은 비록 타고난 것일지언정 새로운 경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특성에 있다. 당신이 삶에서 행하는 행복해지려는 선택을 포함한 크고 작은 선택들은 뇌에 특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신호가 장기적으로 뇌 구조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리하자면 뇌의 세트 포인트는 다음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약물. 향정신성 약물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인지요법. 심리적 치료법 가운데 하나인 인지요법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어 뇌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에 불행한 생각을 품고 산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나는 피해자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세상은 불공평하고 나는 지독하게 운이 없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그대로 굳어버린다. 오랫동안 굳어진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기본 자세부터 수정해야 한다. 과거에 나는 피해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 사는 방식을 바꾸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환자를 치료할 때 생각하는 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지요법이
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약물만큼이나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명상. 명상은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크고 넓다. 그러나 헝클어진 퍼즐을 맞추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과학자들은 명상을 신비한 도술이나 종교적 의식으로 오인하는 서구인의 편견을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덕분에 우리는 명상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자연 발생적인 뇌의 호르몬은 행복한 감정을 일으키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한다. 도파민은 항우울제이며 세로토닌은 자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옥시토신은 기쁨 호르몬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성적으로 흥분할 때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다. 이 밖에도 아편 물질인 엔도르핀은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비롯해서 러너스 하이, 장거리 주자가 몸의 상태가 극한에 이를 때 느끼는 정신적인 쾌감과 같은 희열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명상은 행복과 관련한 뇌의 기본 프로그램을 바꾸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어떤 약물도 이렇게 다양한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되도록 촉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복 방정식의 두 번째 요소 C는 삶의 조건을 말한다. 우리는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되기 바라며 삶의 조건이 나아지면 그만큼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조건이 전체 행복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 내지 12%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한동안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황홀하고 행복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행복지수는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더 낮아진다. 실제로 대부분의 로또 당첨자가 당첨된 후 5년이 지나면 삶의 질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고 고백했다. 게다가 지나친 행운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전문가들은 극도로 행복한 경험으로 인해 생성되는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절정 경험을 갈망한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스트레스와 유스트레스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몸에서 같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 만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면 좋은 경험을 할 때도 나쁜 경험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심장이나 내분비계, 신체 기관이나 조직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앞서 로또로 예로 든 행복지수의 복원성은 비극적인 경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고통스러운 이혼, 척추상해로 인한 전신마비 같은 삶의 대재앙도 길게 볼 때는 행복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간은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삶을 지속하려는 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찰스 다윈은 생존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지성도, 힘도 아닌 환경에 대처하는 적응력이라고 주장했다.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평상심을 회복하는 능력인 정서 회복력도 누가 더 오래 살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여정에서 비극적인 일들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이에 대처하는 능력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소중한 특성이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응력이야말로 왜 삶의 조건이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설득력 있는 이유다. 행복지수의 절반은 세 번째 요인인 V, 자발적인 행동이 좌우한다. 자발적인 행동이란 우리가 매일 행하는 크고 작은 선택을 말한다.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연구 결과 일상의 자잘한 즐거움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행복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샴페인을 마시고 성관계를 즐기고 영화를 보는 등의 소소한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기분 전환을 가져오지만 그 효과는 몇 시간이나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잠시의 달콤함은 아침 이슬처럼 곧 사라진다. 반면 우리의 어떤 선택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창조적인 사고를 촉진하면서 보다 깊은 내면의 행복감을 안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신이 행복하는 지름길이며 그 유효기간도 제법 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다정한 다짐도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을 열고 촛불을 밝히라. 지금까지 현대과학이 풀어낸 행복 방정식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식을 풀었다고 행복을 거머쥐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오직 세 번째 요소인 자발적인 행동만이 인간의 내면에 깊이 침투해서 행복의 비밀이 감춰진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다.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믿는 지점이다. 당신의 보물창고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인류 역사상 최대 과제인 인간은 지속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은 달라질 것이다. 동양 사상에서는 삶은 고해이며 고통은 사고, 불운, 노화, 질병, 죽음 등 여러 모습을 가장해 찾아온다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지속적인 행복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비관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기억력과 상상력을 지닌 인간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다른 생명체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한 비탄과 분노에 시달리거나 앞으로 닥칠 노화나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반면 인간은 과거의 상처에 허덕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괴로워한다. 물론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도 기억력은 있다. 당신이 발로 찬 개는 10년이 지나 당신을 만나도 으르렁댈 것이다. 그러나 발에 채인 개는 인간과 달리 1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지는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고통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그 능력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 애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불안을 피할 방법을 찾으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동양 사상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고통을 피하는 대신 근원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대 인도의 경전, 베다와 불경은 고통과 불행을 일으키는 5가지 주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일별한다. 1.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참 자아를 알지 못하는 것. 2.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에 집착하는 것. 3.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4. 자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회가 심어준 착각인 그릇된 욕망에 집착하는 것. 5.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의 삶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했지만 상기한 요인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강력한 약물이나 애정어린 보살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순수한 노력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행복 방정식은 문제의 진정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삶 자체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릇된 욕망과 기대에 대한 집착,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탓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질문에 매달리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다행스럽게도 고통의 5가지 요인과 모두 씨름할 필요는 없다. 언뜻 다른 듯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모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공통 분모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으면 모든 고통은 한순간에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임이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세대가 그 비법을 발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3000년 이상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 탐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인적인 과업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을 보다 발전시켜 내면을 깊이 탐구하면 참 자아가 둥지를 튼 은둔처를 발견할 것이며 더불어 행복의 비밀도 풀릴 것이다. 당신의 참 자아는 사고나 지성, 자의식 너머 깊은 심연에 존재한다. 평화와 사랑,
충만함을 애타게 갈구하는 제한된 자아의 울타리 너머로 시야를 넓히면 진정한 자아로 통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우주의 근원적인 창조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작은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작은 촛불이 있다. 그 성전의 문을 열고 환한 빛이 새어나오게 할 수만 있다면 의심과 분노, 두려움과 무지 같은 내면의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참 자아는 시간과 공간, 원인과 결과라는 차원 밖에 있으며 우리의 본질인 근원의식은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성을 지닌다. 참 자아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많은 사람이 흔히 깨달음을 고립과 동일시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일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채 독야 청청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을 느낀다. 만약 이들에게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깨달음보다는 일상의 즐거움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참 자아를 깨닫는 것은 세상과 격리되거나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라는 텃밭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 저수지를 찾는 것이다. 참 자아에 접근하면 우리는 모두 존재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참 자아는 개인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즉 존재는 개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확장되고 팽창한다. 이때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다라는 말은 종종 개별성을 버린다라는 뜻으로 오인되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기곤 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덕망 높은 인도의 한 영적 지도자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나의 사랑은 모닥불처럼 사방을 비춘다. 그 빛은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도 않고 어느 한 구석을 그냥 지나치지도 않는다. 사랑과 평화와 충만함의 가치를 둔 사람에게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를 몇 배나 확장하는 일이다. 변화는 변하지 않는 것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깔린 프로그램이다. 일단 올바른 길로 들어서면 어떤 스트레스나 부담도 느끼지 않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처음 걸음을 내디딜 때 품어야 할 작은 믿음뿐이다. 서구 문명에서 자란 우리는 불행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다행히 스스로 이 경지에 도달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일단 올바른 진리의 길을 발견하면 그곳에 첫걸음을 딛기만 해도 마음을 짓누르던 고통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한순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획기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깨달음이라는 말 뜻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겠지만 잠시 후 당신은 깨달음의 여정에서 인도하는 7가지 비결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에 앞서 정말 단순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불변의 진리를 하나 소개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단순한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탐구의 절대 목표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보라. 들숨과 날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고에 집중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사라지는 생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은 밀물과 썰물처럼 모두 일정한 주기가 있으며 세상을 비롯한 온 우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된다. 이 차고 기우는 주기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확실히 존재한다. 잔잔한 바다가 없다면 거친 파도도 일렁일 수 없다. 고요한 마음이 없다면 다양한 사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사물이나 에너지의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 즉 기저 상태가 없다면 물리학적인 견지에서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변화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당신의 존재가 영원히 불변하는 깊은 근원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저상태라는 견고한 기초공사 위에 서 있는 단단한 건축물이다. 주변에 눈을 돌려보라. 나무, 노을, 보름달, 빛나는 별 등은 모두 관찰자인 당신과 함께 언젠가는 사라질 시간의 덫에 걸린 유한한 존재다. 그러나 그 근본이 되는 기저상태는 탄생하고 쓰러지는 차원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상태로 무한히 지속되는 불변의 영역이다. 깨달음이란 기저상태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 간단한 여정이다. 거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게 진정한 내 모습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된다. 그곳에서 얻는 것은 이런 깨달음이 전부다. 이는 곧 행복의 열쇠가 당신 손에 쥐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행복의 7가지 열쇠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의 7가지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 열쇠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될 뿐더러 일상에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굳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다고 떠벌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보다 행복하고 충만해진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은 하루아침에 도달하는 단기 코스가 아니라 오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장기 레이스다. 그러나 노력의 열매를 바로바로 맛볼 수 있는 달콤한 여정이기도 하다. 당신은 기저상태, 참 자아 같은 핵심 의식에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불행의 요인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애초에 지니고 있던 행복의 씨앗이 하나씩 꽃망울을 터뜨리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불행이라는 어둠을 몰아내고 행복이라는 등불을 밝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